제9장 드디어 곽정을 찾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탈에는 곽정과 손을 맞잡고 놀러 나갔다. 군영에서 한참 벗어났을 때 토끼 한 마리가 뛰어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탈에가 얼른 작은 활로 시위를 당겨 토끼를 향해 쐈다. 화살은 토끼 배에 명중했다. 그러나 토끼는 화살을 맞고도 죽지 않고 앞으로 내달렸다. 두 소녀는 소리를 지르며 토끼를 뒤쫓았다. 토끼는 한참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두 소년이 환호하며 막 토끼를 잡으려는데 갑자기 기렵 숲속에서 여러 명의 아이가 뛰쳐나왔다. 그중 12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잽싸게 토끼를 낚아챘다. 그러곤 곽정과 탈해를 한번 째려보더니 태연하게 토끼를 안고 가버렸다. 탈해가 소리쳤다. 야, 내가 잡은 토끼인데 왜 가져가? 그 아이는 몸을 돌려 희죽거리며 물었다. 내가 잡았다는 증거가 어딨어? 탈해가 대답했다. 그건 내 화살이잖아. 그 아이는 대뜸 눈초리를 치켜 올렸다. 이건 내가 키우는 토끼야. 물어달라고 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거짓말 마. 그건 산토끼야. 그 아이는 앞으로 걸어와 탈해의 어깨를 툭 쳤다. 이런 건방진 녀석!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할아버지는 왕안이고 아버지는 상곤이야. 그래, 내가 잡은 토끼를 가져가면 어떡할 거냐? 탈해는 전혀 굽히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태무친이야. 흥, 태무친이 뭔데? 내 아버지는 겁쟁이야. 할아버지한테 쩔쩔매고 우리 아버지를 무서워해.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상곤의 외아들 도사였다. 딸을 하나 낳은 뒤 한참 만에 얻은 아들이라 상곤은 그를 유난히 애지중지했다. 태무친이 왕한 상곤과 헤어진 지 오래되어 아이들끼리는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 탈해는 그가 아버지를 모독하자 화가 치밀었다. 누가 그래? 우리 아버지는 아무도 겁내지 않아. 내 엄마를 나쁜 놈이 잡아갔는데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시 빼앗아 왔어? 난 다 알고 있다고. 이까지 토끼쯤이 뭐가 대수야? 지난날 왕하는 태무친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상곤은 태무친의 명성을 질투해 그 일을 떠벌리고 다녔다. 그래서 도사도 그 얘기를 주워들었던 것이다. 탈해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태무친 역시 그 일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탈해는 처음 듣는 얘기에 안색이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야.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볼 거야. 탈해는 몸을 돌려 이내 달려갔다. 도사는 깔깔 웃으며 소리쳤다. 내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는데 고자질하면 뭐하냐? 어제도 우리 아버지가 표범을 풀어놓으니까 자꺼리 겁을 먹고 벌벌 떨었잖아. 사걸 중에 박이 오른 탈해의 사부였다. 탈해는 그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나서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대꾸했다. 우리 사부님은 호랑이도 겁내지 않는데 왜 표범을 겁내겠어? 짐승과 싸우기 싫어서 그랬던 거야. 도사는 앞으로 뛰어가 탈해의 뺨을 때렸다. 너 끝까지 대들 거냐? 혼 좀 나볼래? 탈해는 난데없이 뺨을 얻어맞자 너무 분해 눈물이 찔끔 나왔지만 울지는 않았다. 줄곧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곽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다짜고짜 앞으로 뛰쳐나가 머리로 도사의 아랫배를 들이받았다. 도사는 뜻밖의 기습에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그것을 본 탈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잘했어. 그는 곽정의 손을 잡고 무조건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에서 도사의 화난 음성이 들려왔다. 저놈들을 잡아라. 도사의 친구들이 우르르 달려와 서로 엉켜 패싸움이 벌어졌다. 도사도 몸을 일으켜 싸움에 가담했다. 도사의 친구들은 비교적 나이가 많고 몸집도 훨씬 컸다. 잡시간에 탈해와 곽정이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도사는 연방 곽정에게 주먹을 날리며 소리쳤다. 항복하면 용서해줄게. 곽정은 안간힘을 써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탈해도 몇 녀석에게 깔려 얻어터지고 있었다. 이때 모래 언덕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며 한 무리의 인마가 나타났다. 앞장서 있는 자는 누런 말을 탄 땅딸보인데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자 껄껄 웃었다. 그래, 싸워야 크지. 그는 말을 가까이 몰고 가서 여러 명이 두 아이를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것을 확인하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그만두지 못하겠어. 도사는 막무가내였다. 상관하지 말고 비켜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군.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여태껏 제멋대로 행동해왔다. 누런 말을 탄 땅딸보는 어이가 없는지 다시 호통쳤다. 이런 못된 녀석이 있나? 그만하라니까! 이때 나머지 사람들도 가까이 왔다. 그중 여자 한 명이 말했다. 셋째 사형, 애들 일에 끼어들지 말아요. 땅딸보는 코웃음을 쳤다. 저것 좀 보라고.
아무리 애들이라도 너무하잖아. 이들은 바로 강남 7괴였다. 그들은 단천덕을 대마까지 추적하다 그만 놓치고 말았다. 6년 동안 사막에서 단천덕의 행적을 수소문하면서 몽고 말까지 배웠다. 그러나 단천덕과 이평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성격이 괴팍하고 승부욕이 강하기로 소문난 강남 7괴가 구척이와 서로 내기를 했으니 한 여자를 찾는 일이 아니라 그보다 수십 배 어려운 일이라 해도 절대 굴복할 리가 없었다. 7괴는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18년이 지나도 만약 이평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때 가흥으로 가서 구척이에게 깨끗이 패배를 시인할 것이고 만약 쌍방이 다 찾아내지 못하면 그때 가서 다른 내기로 승부를 가릴 생각이었다. 한소영은 말에서 내려 타레의 등을 깔고 앉은 두 아이를 끌어내며 야단쳤다. 둘이서 한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타레는 비로소 벌떡 몸을 일으켰다. 도사가 멈칫하는 사이에 곽정도 한소영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 일어났다. 두 사람은 냅다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도사가 소리쳤다. 도망가지 마! 잡아라! 도사가 친구들을 이끌고 바로 뒤쫓아갔다. 강남 7괴는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지 모두 미소를 지었다. 가지나기 입을 열었다. 자, 이제 가야지. 꿈을 대다가 장이 끝날지도 몰라. 그럼 물어볼 사람도 없잖아. 이때 도사 일행이 다시 타레와 곽정을 쫓아가 에워쌌다. 도사가 다그쳤다. 항복할 거냐? 타레는 씩씩거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도사가 소리쳤다. 혼내줘라! 아이들이 다시 주먹질을 했다. 그러자 곽정은 품에서 싸늘한 광채가 번뜩이는 비수한 자루를 꺼내 손에 쥐었다. 아버지 곽소천이 남긴 비수였다. 좋아. 덤벼봐라. 곽정은 계속 얻어맞자 오기가 생겨 비수를 뽑아 쥔 것이다. 귀한 비수라 부적처럼 액땜을 해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도사 등은 비수를 보자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다. 묘수서생 주총은 말을 몰고 떠나려다 햇빛에 반사된 비수에 이상한 광채를 보고 말을 멈췄다. 그는 대관 부호들의 귀한 물건을 훔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견식이 풍부했다. 저 광채는 예사롭지 않아. 아주 귀한 비수 같은데. 그는 즉시 말머리를 돌려 달려갔다. 어린애가 들고 있는 비수에서 파르스름한 광채가 번쩍이는 것으로 보아 역시 보통 비수가 아닌 것 같았다. 어린애가 왜 저런 비수를 가지고 있는 걸까? 주총은 어린애들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았다. 거의 다 귀한 가죽옷을 입고 있는 게 몽고 귀족의 자제임이 분명했다. 어른의 비수를 훔친 모양이군. 왕손이나 족장이라면 저런 걸 갖고 있을 만도 하지. 보나 마나 어디서 강탈해온 게 분명해. 주총은 그 비수를 빼앗을 양으로 빙긋이 웃으며 말해서 내렸다.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놀아야지.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 틈으로 들어가더니 손쉽게 비수를 빼내왔다. 주총은 이내 말에 올라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오늘 운이 좋았어. 이런 보물을 얻었으니. 소미타 장하생이 그의 말을 받았다. 둘째, 사형의 그 버릇은 여전하군. 요시업은 정금발도 한마디 했다. 무슨 보물인데? 구경 좀 합시다. 주총이 손을 들어 비수를 던져줬다. 순간 파르스름한 광채가 허공에 무지개를 수놓았다. 금발은 비수를 만지작거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러다가 비수에 새겨져 있는 양강이란 두 글자를 발견하고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이건 한인의 이름이잖아. 왜 몽고인의 손에 들어갔지? 양강이라 어느 영웅인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는 가진악에게 물었다. 대형, 양강이 누군지 압니까? 양강이라. 가진악은 잠시 생각을 굴리더니 고개를 내둘렀다. 모르겠는데. 양강은 지난날 구척이가 포석약의 배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지어준 이름이었다. 곽소천과 양철심은 서로 비수를 교환했기 때문에 양강이란 글자가 새겨진 비수를 이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강남칠가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다. 전금발은 세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뭔가 짚히는 게 있어 이렇게 말했다. 구척이는 양철심의 아내를 찾고 있는데 혹시 이 양강과 양철심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주총이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양철심의 아내를 찾아내 취설로로 데려가 구척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겠지. 7괴는 6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도 아무런 수확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생기자 물고 늘어졌다. 한소영이 나섰다. 가서 저 애한테 자세히 물어보죠. 한보구가 말을 몰아 먼저 달려갔다.
아이들은 서로 뒤엉켜 싸움을 계속했고 타레와 곽정은 덩치 큰 아이들 밑에 깔린 채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다. 한보구가 말려도 소용없자 아이 며칠 집어 던졌다. 도사는 겁을 먹었는지 더 이상 싸울 생각을 않고 타레에게 욕을 했다. 이 새끼들아, 내일 다시 여기 와서 싸우자. 타레도 소리를 질렀다. 좋아. 내일 다시 싸우자. 그는 내일 셋째 형에게 도움을 청하리라 마음먹었다. 셋째 형은 기운이 세서 녀석들을 혼내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도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곽정은 얼굴이 온통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주총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서 비수를 돌려줘요. 주총은 비수를 만지작거리며 희죽희죽 웃었다. 그래, 돌려줄 테니 이 비수가 어디서 났는지 솔직히 말해봐라. 곽정은 소매로 코피를 쓱 닦아내며 대답했다. 엄마가 준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 곽정은 아버지의 이름을 몰라 주총의 물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전금발이 다시 물었다. 그럼 넌 성이 양씨냐? 곽정은 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칠개는 애가 멍청한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 이번엔 주총이 물었다. 양강은 누구냐? 곽정은 여전히 고개만 흔들었다. 강남 칠개는 약속을 지켰다. 주총은 곽정에게 비수를 돌려주었다. 한소영은 손수건을 꺼내 곽정의 코피를 닦아주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돌아가라. 다시는 싸우지 마. 너는 아직 어려서 그들을 당해낼 수 없어. 칠개는 말을 몰고 동쪽으로 향했다. 곽정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타레가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곽정, 돌아가자. 이때 칠개는 멀리 벗어나 있었다. 한데 청각이 예민한 가지낙은 곽정이란 두 음절을 듣자 마치 감전된 듯 움찔하며 이내 말 머리를 돌려 곽정에게 달려갔다. 얘야, 너희 성이 곽이냐? 몽고인이 아니고 한이냐? 곽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 라고 대답했다. 가지낙은 크게 기뻐하며 다시 다그치듯 물었다. 그럼 엄마의 이름은 뭐냐? 엄마는 엄마죠. 곽정의 대답이 어이없는 듯 가지낙은 머리를 긁적였다. 그럼 나랑 같이 엄마한테 갈래? 엄마는 여기 없어요. 가지낙은 아이가 자신을 경계하는 것 같아 얼른 한소영을 불렀다. 자매, 내가 와서 물어봐라. 한소영이 말해서 내려 다정하게 물었다. 너희 아버지는 어디 있지? 아버진 나쁜 사람한테 죽었어요. 나중에 크면 복수할 거예요. 그러자 가지낙이 물었다. 아버지를 죽인 나쁜 사람은 누군데? 곽정은 이를 부드득 갈더니 대답했다. 그놈은 단천덕이에요. 이평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의 원수인 단천덕의 이름과 생김새를 거듭해서 아들에게 자세히 얘기해 준 것이다. 그녀는 시골 여자라 늘 남편을 여보로만 불렀고 남들도 남편을 곽대영이라 칭했기 때문에 이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곽정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한 것이다. 곽정이 단천덕이란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한 것도 아닌데 강남 칠개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청천벽력처럼 들렸다. 그들은 입이 딱 벌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려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한소영이 먼저 환호성을 내질렀다. 장하생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마구 후려쳤다. 금발은 남이인의 목을 으스러지게 끌어안았다. 한보구는 말등 위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가지낙은 배를 움켜쥐고 연방 미친 듯 웃었으며 주총은 팽이처럼 빙빙 돌았다. 곽정은 그들의 모습을 보자 웃음이 나오면서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한참 후에야 칠개는 진정되었는데 모두들 희생만면이었다. 장하생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했다. 하늘이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소영이 곽정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하자. 타레는 얼른 셋째 형을 찾아갈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그런데 칠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곽정에게 빨리 돌아가자고 재촉했다. 곽정도 돌아가고 싶었다. 난 돌아가야 해요. 그는 타레의 손을 잡고 떠나려 했다. 한보구가 다급히 소리쳤다. 얘야, 그냥 가면 안 돼. 내 친구를 먼저 보내라. 두 아이는 한보구의 괴상한 모습에 겁을 먹고 냅다 달아났다. 한보구가 뒤쫓아가 곽정의 뒷덜미를 잡았다. 그것을 본 주총이 외쳤다.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마! 그는 몸을 날려 곽정 앞에 사뿐히 내린 뒤 작은 돌 3개를 내보이더니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내가 마술을 부릴 테니 잘 봐라. 곽정과 탈에는 호기심이 생겨 그를 쳐다보았다. 주총은 오른손을 펴서 작은 돌 3개를 올려놓더니 소리쳤다. 변해라. 야! 그가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펴자 돌이 보이지 않았다. 두 아이는 몹시 신기한 표정을 지었다. 주총은 자신이 쓰고 있는 모자를 가리키며 다시 외쳤다. 들어가라. 야! 이어 모자를 벗으니 돌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 탈애와 곽정은 손뼉을 치며 웃었다. 이때 멀리서 기러기가 떼지어 날아왔다. 주총은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얘들아, 이번엔 우리 대형께서 마술을 부릴 거야. 그는 품속에서 수건을 꺼내 타에게 내주며 가지낙을 가리켰다. 가서 우리 대형의 눈을 가려라. 탈애는 그가 시키는 대로 가지낙의 눈을 가리고 웃으며 말했다. 술래잡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저 사람은 눈을 가리고도 활을 쏴서 기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주총은 말하면서 활을 가지낙의 손에 쥐어주었다. 탈애는 입을 비죽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난 믿지 못하겠어요. 그들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기러기 떼가 머리 위로 날아왔다. 주총은 쥐고 있던 돌을 허공으로 휙 던졌다. 그는 워낙 팔 힘이 세서 돌이 하늘 높이 날아갔다. 기러기 떼는 놀라 팩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가지낙은 위치를 정확히 판단해 활을 끌어당겼다. 휙! 시위를 벗어난 화살은 기러기 몸에 명중했다. 탈애와 곽정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기러기가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기러기를 주워 가지낙에게 건네며 감탄에 맞이 않았다. 주총이 말했다. 아까 그 녀석들에게 얻어맞았지? 무예를 배우면 그들을 겁낼 필요가 없어. 탈애가 그의 말을 받았다. 내일 형을 불러와 다시 싸울 거예요. 형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그건 창피한 일이지. 나한테 무예를 배우면 그깟 녀석들은 문제 없어. 정말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주총의 말에 탈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당장 가르쳐달라고 졸랐다. 주총은 곽정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넌지시 물었다. 넌 배우고 싶지 않니? 엄마가 누구랑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무예를 배우면 싫어할 거예요. 한보구가 그에게 욕을 했다. 이런 겁쟁이 녀석. 주총이 물었다. 그럼 아까는 왜 싸웠지? 걔들이 먼저 우릴 때렸어요. 가지낙이 사뭇 진지하게 물었다. 만약 그 원수라는 단천덕을 만나면 어떡할 거지? 곽정의 작은 눈에 분노의 빛이 서렸다. 죽여버릴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꼭 복수할 거예요. 가지낙이 곽정을 슬쩍 떠볼양으로 물었다. 아버지는 무공이 뛰어났는데도 그놈한테 당했어. 그런데 내가 무예를 익히지 않고 무슨 수로 그놈에게 복수하겠다는 거냐? 곽정은 멍해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소영이 거들었다. 그러니까 무예를 배워야지. 주총이 왼쪽에 보이는 야트막한 산을 가리켰다. 무예를 배우고 싶거든 오늘 밤 저 산으로 와라. 너 혼자 와야 한다. 그리고 이 친구 외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곽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옆에 있는 탈애가 나섰다. 나한테 무예를 가르쳐 주세요. 주총은 그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슬쩍 다리를 걸었다. 탈애는 없이 쓰러지더니 이내 일어나 화를 냈다. 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예야. 배웠느냐? 탈애는 똑똑했다. 똑같이 흉내를 내고 난 뒤 다시 주총에게 졸랐다. 또 가르쳐 주세요. 주총은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척했다. 그러자 탈애는 몸을 뒤로 젖혔다. 주종의 주먹은 타로의 코끝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 탈애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쳤다. 다음엔 뭘 가르쳐 줄 거죠? 주총은 갑자기 몸을 숙여 어깨로 그의 옆구리를 툭 건드렸다. 탈애는 벌렁 쓰러졌다가 일어나며 다시 매달렸다. 아저씨, 또 가르쳐 주세요. 주총은 빙긋이 웃었다. 그 세 가지만 잘 배우면 어른도 이길 수 있어. 그러곤 고개를 돌려 곽정에게 물었다. 너도 배웠느냐? 곽정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저 멍청하게 서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 뿐이었다. 실괴는 탈애가 무척 똑똑한 반면 곽정은 아둔한 것 같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한소영은 장탄식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금발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이럴 게 아니라 저들 모자를 강남으로 데려가 구도장에게 맡깁시다. 내기는 우리가 진 것 같아요. 주총도 한마디 했다. 쟨 자질이 너무 형편없어. 무공을 배울 만한 제목이 아니야. 한보구도 한숨을 내쉬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싹이 노란 것 같아. 칠괴는 강남 말로 한마디씩 푸념을 늘어놓았다. 한소영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탈에는 곽정의 손을 잡고 희희낙락 집으로 돌아갔다. 강남 칠괴는 6년 동안 가진 고생을 감수하며 겨우 곽정을 찾아내 뛸듯이 기뻤는데 그의 자질이 형편없다는 사실에 다시 좌절감을 맛봤다. 차라리 곽정을 찾아내지 못한 게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한보구는 채찍으로 연방 모래땅을 내리치며 화풀이를 해댔다. 남인만이 시종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진학이 입을 열었다. 넷째 사제, 뭐라고 말 좀 해봐. 남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니 대답했다. 좋아요. 주총이 눈살을 찌푸렸다. 뭐가 좋다는 거야? 좋은 애라고요. 한소영이 답답해서 나섰다. 넷째 사형은 늘 저 모양이에요. 말이 없다가 불쑥 한마디 내뱉고는 다시 입을 다물어버리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남이는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다. 나도 어렸을 땐 우둔했어. 말수가 적은 남이는 항상 심사숙고 끝에 한마디씩 내뱉곤 했는데 그 한마디는 남들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았다. 나머지 6개는 그 한마디를 듣자 이내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 장하생이 남이인을 거들었다. 맞아요. 맞아. 나도 똑똑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며 한소영을 희끗 쳐다보았다. 주총이 결론을 내리듯 한마디 했다. 오늘 밤에 혼자 오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전금발은 고개를 내둘렀다. 10중 8구. 오지 않을 거야? 우선 아이의 집부터 알아놔야겠어. 그는 말에서 내려 멀어져가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칠괴는 야산에서 자정이 되도록 기다렸지만 곽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총은 절로 한숨이 나왔다. 자부심 하나 갖고 살아온 강남 칠괴가 결국 구척이한테 무릎을 꿇게 되겠군. 서편 하늘은 칠옥처럼 어둡고 간간히 서북풍이 불어왔다. 달은 천천히 중천으로 떠올랐지만 구름에 가려 흐릿했다. 한소영이 입을 열었다. 오늘 밤엔 아무래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더욱 올 리가 없겠죠? 장하생이 힘주어 말했다. 그럼 집으로 찾아가는 수밖에. 가진학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 녀석의 자질이 부족한 건 괜찮지만 문제는 겁이 많다는 거야. 칠괴는 기대가 어긋나 모두 시무룩했다. 그때 한보구가 갑자기 잡초가 우거진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게 뭐죠? 희미한 달빛 아래 새 무더기에 하얀 물체가 쌓여 있는 게 보였다. 그 형상이 매우 괴이했다. 전금발이 가까이 가보니 가지런히 쌓아놓은 새 무더기의 사람 해골이었다. 전금발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애들이 장난을 친 모양이군. 그러더니 뭔가를 발견한 듯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이게 뭐지? 둘째 사형, 빨리 와봐요. 그의 놀란 음성을 듣고 가진학을 제외한 5명은 즉시 가까이 뛰어갔다. 전금발은 해골 하나를 집어 주총에게 보여주었다. 이것 봐요. 주총이 해골을 살펴보니 5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마치 누가 5 손가락을 해골에 쑤셔 넣은 듯한 모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5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보니 딱 맞았다. 엄지손가락 쪽은 구멍이 비교적 컸다. 결코 어린애들이 장난삼아 쌓아놓은 해골이 아니었다. 주총이 몸을 숙여 다른 해골도 확인해보니 역시 5 손가락이 들어가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누가 손가락으로 두개골을 뚫은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이런 무서운 무궁을 지닌 걸까? 이리저리 생각해보았지만 짚히는 게 없었다. 이때 한소영이 소리쳤다. 혹시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의 짓이 아닐까요? 한보구도 그렇게 생각했다. 맞아. 요괴가 틀림없어. 전금발은 심각했다. 요괴라면 해골을 이렇게 가지런히 쌓아놓을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은 가진학이 달려와 물었다. 어떤 모양으로 쌓아놓았지? 전금발이 대답했다. 모두 새 무더기인데 품자형으로 쌓아놨어요. 한 무더기가 정확히 9개네요. 가진학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 3겹으로 쌓았겠군. 맨 아래는 5개, 중간은 3개, 위에는 1개지. 전금발은 의아했다. 네, 맞아요. 한데 어떻게 알았죠? 가진학은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다급히 소리쳤다. 어서 동북쪽과 서북쪽으로 100보씩 가서 뭐가 있는지 확인해봐. 6명은 대영이 이처럼 당황해하는 걸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말에 따라 즉시 3사람씩 나뉘어 동북쪽과 서북쪽으로 달려갔다. 얼마 후 동북쪽의 한소영과 서북쪽의 전금발이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 여기도 해골이 있어요.
가진학은 몸을 날려 먼저 서북쪽으로 달려가 나직이 당부했다. 생사가 걸려 있는 일이니 조용히 해. 세 사람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데 가진학은 이미 동북쪽으로 달려갔다. 가만히 있어. 장하생이 나직이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당황하죠? 가진학은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그들이 내 눈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때 서북쪽에 있던 정금발 등도 뛰어와 가진학의 말을 듣고는 경악했다. 그들 6사람은 가진학과 결의를 맺었지만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눈이 멀게 된 사연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단지 불행한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추측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야 가진학의 입을 통해 원수한테 당해 실명한 사실을 알게 된 셈이다. 가 대영은 무공이 높고 매사에 신중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한 걸까? 6사람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가진학은 해골 하나를 집어들더니 자세히 더듬어 보았다. 그리고 5 손가락을 구멍에 맞춰보고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성공했군. 결국 그 무공을 익혔어. 이어 그가 물었다. 여기도 해골이 새 무더기가 있나? 한소영이 대답했다. 네, 한 무더기에 해골이 9개 맞지? 한 무더기는 9개인데 2 무더기는 8개예요. 그럼 어서 저쪽 걸 자세히 세어봐. 한소영은 동북쪽으로 달려가 확인하고 나서 뛰어왔다. 저쪽은 한 무더기에 7개밖에 없는데 죽은 자의 머리가 아직 완전히 썩지 않았어요. 가진학이 나직이 외쳤다. 그들이 곧 이곳으로 오겠군. 그는 들고 있던 해골을 정금발에게 주었다. 조심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누가 건드린 흔적을 남겨서는 안 돼. 정금발은 해골을 제자리에 놓았다. 6명은 가진학에게 시선을 집중한 채 자세한 설명을 기다렸다. 가진학의 얼굴에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그리고 싸늘하게 한마디 내뱉었다. 이건 동시철 씨야. 주총은 흠칫했다. 동시철 씨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 아직 살아있다는 건가요? 나도 그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숨어서 900골조를 연마하고 있었던 거야. 다들 어서 말을 타고 남쪽으로 도망가. 절대 되돌아와선 안 돼. 일천 리 밖으로 나가서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한소영이 다급히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서로 피를 나눠 마셨으니 생사를 함께 해야죠. 어떻게 우리만 도망가라는 거예요? 가진학은 연신 손을 흔들었다. 어서 가! 떠나라니까! 늦으면 다들 죽게 될지도 몰라! 한보구가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리가 그렇게 의리 없는 놈들입니까? 장하생도 한마디 했다. 강남 7괴가 힘을 합쳐도 당할 수 없다면 다 같이 죽어버리면 그뿐이죠. 도망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가진학은 매우 심각했다. 그 2 사람의 무공은 원래 측량할 수 없이 깊었어. 여기에 900골조까지 터득했으니 우린 도저히 적수가 못 돼. 이곳에서 개죽음 당할 이유가 없잖아. 가진학은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강했다. 장춘자 구척이와 겨룰 때도 전혀 불러서는 기색이 없었는데 동시철 씨를 이렇듯 두려워하고 있으니 상대가 얼마나 대단한 적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전금발이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 다 같이 떠납시다. 가진학이 냉랭하게 말했다. 그들이 날 평생 어둠 속에서 살게 만든 건 참을 수 있지만 형의 원수는 갚지 않을 수 없어. 드디어 남이인이 나섰다. 동고동락 공생공사. 그의 말은 늘 간단명료하면서도 재고할 여지가 없었다. 가진학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6명이 자기를 놔두고 그냥 떠날 리 만무했다. 아까는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떠나라고 강요했지만 부질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진학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그렇다면 다들 조심해야 해. 동씨는 남자고 철씨는 여잔데 둘은 부부 사이지. 지난날 그들이 900골조를 연마하다가 우리 형제한테 들키고 말았어. 싸움이 벌어져 결국 형은 그들 손에 죽고 난 눈을 잃게 됐지.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하기로 하고 6째 사제 남쪽으로 100보 정도 가서 혹시 관이 있는지 확인해봐. 전금발은 얼른 남쪽으로 100걸음 정도 걸어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관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유심히 살펴보니 땅속에 묻힌 석판대 모서리가 삐쭉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다. 손으로 그 석판을 젖혀보려 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행에게 빨리 와보라는 손짓을 했다. 장하생과 한보구가 힘을 합쳐 간신히 석판을 드러냈다. 석판 아래에는 큰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놀랍게도 그 구멍이 속에는 몽고인 복장을 한 시체 2 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가지나기 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려갔다. 그 마귀들이 조금 있다 시체를 이용해 무공을 연마할 거야. 난 이 구덩이에 숨어서 불의의 기습을 할 테니 다들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게 주위에 매복해 있어. 내가 행동을 개시하면 일제히 공격하도록 해. 절대 사정을 봐주지 마. 물론 이렇게 기습하는 건 비겁한 짓이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어쩔 수 없어. 아니면 우리 모두 목숨을 잃게 될 테니까. 그가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하자 모두들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가지나기 다시 말했다. 그 두 사람은 아주 예민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금방 낌새를 알아차릴 거야. 내가 숨 쉴 틈만 조금 남기고 석판을 잘 덮어놔. 6명은 그가 시키는 대로 조심스럽게 석판을 덮고 제각기 주위에 몸을 숨겼다. 한소영은 가지나기 이렇게 심각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한편으론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론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있는 주총에게 나직이 물었다. 동시철 씨는 어떤 사람이죠? 왕년에 주로 북방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는데 강호에선 그들을 흑풍상살이라고 불렀어. 워낙 수법이 악랄하고 무공이 높을 뿐 아니라 장꾀를 잘 부려 그야말로 신출귀몰했지. 나중에 어찌 된 영문인지 강호에서 자취를 감춰 다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외진 곳에 숨어 새로운 무공을 연마할 줄이야. 주총의 대답에 한소영이 다시 물었다. 그들의 이름은 뭐죠? 남자는 진연풍이라 하는데 얼굴빛이 누렇고 희로애락을 드러내지 않아 마치 시체처럼 보이지. 그래서 다들 그를 동시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그럼 여자는 철신이 안색이 거무튀튀하겠군요. 맞아. 이름은 매초풍이라고 하지. 대영이 말한 구은백골조는 어떤 무공이죠?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한소영은 백골탑처럼 쌓아 올린 9개의 해골을 다시 쳐다보았다. 맨 꼭대기에 놓여있는 해골에 움푹 팬 눈이 마치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대영은 왜 그런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 혹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종이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가리며 오른손으로 언덕 아래쪽을 가리켰다. 달빛 아래 시커멓고 육중한 그림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엄청 빠른 속도였다. 삽시간에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바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래서 육중해 보인 것이다. 한보구 등도 그들을 보았다. 6명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주총은 혈도를 찍을 때 쓰는 쥘부채를 움켜쥐었고 한소영은 장검을 땅속에 꽂아 검광이 반사되지 않도록 했다.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모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딱 맞았다. 잠시 후 그들이 걸음을 멈췄다. 언덕바지 넓은 공터 위에 2개의 그림자가 우뚝 솟았다. 머리에 가죽 모자를 쓰고 몽고인 복장을 한 듯한 사람은 장승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은 긴 머리카락을 바람에 나부끼며 서 있었다. 한소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동시철 씨가 분명하군. 어떻게 무공을 연마하는지 두고 봐야지. 드디어 곽정을 찾은 강남 7궤. 하지만 오랜 세월을 바쳐 찾아낸 소녀는 무공의 자질은커녕 겁 많고 어리숙하기만 합니다. 실망이 밀려오던 그때 단천덕이라는 이름이 터져 나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 아이가 곽소천과 이평의 아들, 바로 그 곽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들의 앞에 더 무시무시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전설로만 전해지던 흑풍쌍살, 동시철 씨가 다시 세상에 나타난 것이죠. 5손가락으로 해골을 뚫는 괴이한 무공, 구은백골조를 익히고 돌아온 그들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강남 7궤는 끝내 물러서지 않습니다. 비겁하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오직 복수와 정의를 위해 필사의 기습을 감행합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운명은 이제 곽정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됩니다.